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출근길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는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문제더니 오늘은 다시 추워졌다고요? 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와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다시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2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많게는 10도나 낮고요.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출근길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관령 영하 3도, 철원 영하 3.9도, 파주 영하 4.2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5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청주 6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일부, 충청과 전북에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적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에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추위 속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여전히 빙판을 이루거나 도로 살얼음이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정권 교체를 앞둔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규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삼성과 SK가 사실상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여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AI 개발에 필수적인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라도 미국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면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은 전량 미국으로 수출돼 큰 영향이 없지만 삼성전자는 HBM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대중국 강경 정책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he protections of our advanced technologies, these are things we're going to advocate continue because we think that they are not political issues. 이번 수출 통제안에는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자체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반도체 규제안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1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넣고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건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거라며 필요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이 겔싱어 CEO가 지난 1일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현지 시간 2일 최고 재무 책임자인 데이비드 진스너 부사장과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등을 이끄는 미셸 존스턴 홀트하우스 사장을 차기 CEO 선임 때까지 회사를 이끌 임시 공동 CEO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겔싱어 전 CEO는 18세 엔지니어로 인텔에 입사해 최고 기술 책임자까지 오른 뒤 2009년 회사를 떠났다가 2021년 CEO로 복귀했지만 재임 기간 실적 부진으로 경영난이 확대돼 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가 재무장할 시간을 벌기 위해 휴전 카드를 꺼내고 있다며 이런 의도의 휴전안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의 숨통을 틔워주고 현대식 장거리 무기로 재무장할 기회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휴전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2년 넘게 젤렌스키 공식에 따라 러시아를 배제하고 논의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삿짐 트럭에서 불이 나면서 한때 일대에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난달 큰 불이 나 50여 명이 구조됐던 경기 안산시 상가 건물에선 2주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새까맣게 탄 트럭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화물칸은 아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터널 인근에 달리던 이삿짐 트럭이 불길에 휩싸인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연기를 발견한 차주 등 4명이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트럭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는데 화재 진압을 위해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일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정체 시간이 대략 한 35분가량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마치 그 주차장처럼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 문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휘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지붕은 화염에 폭삭 무너져 내렸고 내부는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불이 붙은 거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주민 70대 남성이 제때 몸을 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택 2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가량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엔 강원도 행성군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승합차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산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건물 1층 식당에선 지난달 17일에도 화재가 발생해 5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다시 불이 난 건데 소방 관계자는 발화점이 건물 외벽 간판 전선으로 추정되며 지난 화재와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8.5톤 트럭이 앞서가던 14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습 과정에서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인근 1km가량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오늘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동시에 재판에 넘깁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에 추가 의혹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재판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이 열립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회장 직무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 가게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20분 이뤄집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이를 알리려고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전 비슷한 시각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예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를,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성인 자녀의 삶에 개입해 도움을 주려는 뉴 헬리콥터 부모에 대해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헬리콥터 양육이 손주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서 월 300만 원씩 드는 손주의 영어 유치원비까지 내주는 헬리콥터 조부모를 다룬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대신 내주거나 재산을 물려주는 게 대표적입니다. 양육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달 일정 금액씩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별로는 따로 살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손주까지 부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놓지 못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건수는 2만 7천 건 정도입니다. 평균 증여 액수는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잉 양육이 대물림되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자녀나 손주에게 1억 원씩 물려주는데 나는 그럴 지원을 할 여유가 없다면 박탈감이 크겠죠. 자녀가 다 컸지만 안 돕자니 불안한 마음 때문에 헬리콥터 부모, 조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잉 양육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녀를 연약한 존재로 여기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는 게 첫 단계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또 치열한 경쟁과 부의 대물림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성범죄나 학교폭력, 이제는 오프라인보단 온라인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부모들은 아이들의 SNS를 잘 모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단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SNS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노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는 인스타그램인데요. 부모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죠.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공간에서 아이들은 딥페이크 등 다양한 범죄와 일탈에 노출됩니다.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 틱톡의 라이브 방송이 주로 그런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들이 쓰는 앱과 플랫폼의 유형을 다 알긴 어렵죠. 그렇다고 SNS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10대들의 모든 소통이 SNS에서 이루어지고 비공개 계정도 많은 만큼 SNS 사용을 막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다 내리라고 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법은 아닙니다. 사진 업로드가 범죄 원인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인식을 키워줘야겠죠. 사춘기 자녀가 편안한 상황에서 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도록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의 주문 취소 경쟁에 업주들은 울상이라고 합니다. 환불 정책을 안용하는 먹튀 환불족이 늘어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불만을 접수하면 플랫폼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환불해주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쿠팡이츠에 이어서 배달의 민족도 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주문 취소를 할 수 있게끔 정책을 바꿨습니다. 환불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지만 배달비와 수수료는 업주의 부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환불 정책의 틈을 파고 공짜로 배달시켜 먹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 지원을 일부러 노려서 음식을 받은 뒤에 환불받는 식인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과 비용, 여기에 감정적 소모까지 더해져서 자영업자들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고요. 또 배달 기사들도 자칫하다가 책임이 자신들에게 몰릴까 난감해하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부당한 환불 요청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서비스 비용이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입니다. 서울대생 문학 리포트에 인물이 멘붕했다와 유유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화라고 하는데요. 신입생들 문해력이 매년 떨어져서 서울대는 글쓰기 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MZ세대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여기저기 오르내리고 있죠. 이 문제가 서울대생 사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서울대는 판단했습니다. 그전엔 희망자 대상으로만 글쓰기 시험을 보게 했는데 내년부턴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신입생들의 글쓰기 시험 평균 성적은 2017년 73.7점에서 올해는 60.7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32%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 10명 중 3명이 일관성이나 명료성이 부족하고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근거가 상당 부분 섞여 있는 글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물이 멘붕했다는 표현을 보고서에 쓰고 역활, 일부러 등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습니다. 교수님들은 내가 오히려 멘붕할 지경이다. 오지선다와 외워쓰기에 익숙해져서 논리적 설명문을 못 쓰는 학생이 많다면서 우려합니다. 대학원에서도 주스로응을 안 맞는 문장을 쓰는 학생이 많고요. 학문적인 진지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른 많은 대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겠죠.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에 필요한 문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학생과 학교 차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액만 반영된 야당 단독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사과하고 철회하기 전까진 협상도 없다는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 감액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기싸움은 아침 회의에서부터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협상을 위한 겁방용이라면 어떠한 협상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죠.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 중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목이 쏠렸지만 여당 중진 의원들의 항의 방문 끝에 여야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우 의장은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상정, 처리를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야당은 다수당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정부도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기왕에 밝힌 것과 한 채 변화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예결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민생 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할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우원식 의장이 추가 협상, 사실상 일시 휴전을 요구하며 여야 극한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 의장이 요구한 10일까지는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이 맞물려 있어 협상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 3명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최 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조철현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직무집행 대가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지원을 받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미중 무역 갈등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추가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지금 이게 세 번째거든요. 이렇게 지금 중국을 상대로 좀 반도체 수출을 특히나 통제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반도체는 절반 정도는 산업재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절반재는 국방재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네. 미래 전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AI 중심의 인공지능 중심의 전쟁을 한다 이럴 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이제 반도체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중국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사다가 써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예. 뭐 수출도 되고 좋은데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특히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기술력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을 향한 거라고는 하지만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튀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특히 AI용 첨단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 10월부터 반도체 규제가 중국 대중 반도체 예. 규제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중국에다 반도체 수출하려면 허가 받아라. 그리고 그 수출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할 때 만약 그 안에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 굉장히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력이 안 들어가고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HBM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데 수출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에 전량 수출을 하고 있고요. 고대역폭 메모리 네. HBM을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 구형 HBM을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포션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의 HBM 매출의 지금 한 3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히 지금 미국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반발하고 있고 입장까지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미중 갈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었다가 이제는 아예 통제를 하는 이제 안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점점 갈등이 더 또 새 행정부도 미국에서 들어지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좀 타이밍을 보셔야 되는 게요. 예. 시장에는 이미 이런 규제가 나올 것이라 바이든 행정부에 이런 규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의 시간을 좀 벌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 와중에 우리나라로부터 약간 구형 HBM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재고를 쌓아둘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저희가 조금 눈여겨볼 기사가 하나 있었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요. 중국에서 화웨이에서 딱 그 미국에서 굉장히 장비 규제 같은 거 심하게 했는데도 아주 최신형은 아니지만 꽤 최신형인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폰에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최신형의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지금 통제가 돼서 못 들어가지만 네. 표현을 하자면 구형 장비를 가지고 네. 꽤 신형의 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 중국에서 또 어떻게 활로를 찾아서 이런 규제들을 또 우회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수출 통제안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데 네. 그중에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장비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위에다가 뭐 이렇게 새기는 작업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은 네덜란드 장비로 많이 하고요.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만든 장비로도 많이 하는데요. 이 회사들은 미국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준하는 반도체 그 대중 수출 통제를 이미 하고 있는 회사라서 네.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회사에 뭐 그렇게 규제를 가할 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반도체 부분이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니까 뭐 KRX 반도체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이게 그 반도체주
55개로 구성된 종목이고요. 예. KLS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이게 7월 1일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인데요. 그때는 4,637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2,774까지 떨어져 있고요. 하락률로 보면 지금 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예. 저희 6월에만 잠깐 올랐다가요. 지금 그림에도 나오듯이 7월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뭐 7월 12.61 떨어지고 등등등 계속 떨어져서 11월 달에 또 16.02 좀 떨어지는 폭이 가팔랐죠. 네. 지금 6개월 연속 하락세인 상황입니다. 네. 이 반도체주가 얼마나 맥을 못 추리고 있냐면 올해 하반기에 증발한 반도체주 시가총액만 살펴봤더니 24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주의 어떤 회복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사양 반도체랑 저사양 반도체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고사양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AI나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사양 반도체는 지금 저사양 반도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뭐 핸드폰, PC 이런 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PC 재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중에 저사양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 그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 잠깐 하셨지만 예.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중국 기업들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늘고 시장의 공급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저사양 쪽에서는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회복될 거냐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PC나 핸드폰 등의 수요 재고들이 좀 떨어지면서 이것들에 다시 수요가 좀 붙을 때 이것이 뭐 언제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 업계에서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부분은 이건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술 격차 부분들의 네. 이 이슈들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뭐 중국 기업들이 기술이 이제 굉장히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쫓고 있는 형국이고 그러면은 글로벌 경쟁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쨌든 투자를 계속하면서 우리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대기업들의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투자에 좀 나서기 어렵다 이런 입장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라면 이제 보통 직원이 300인 이상인 기업인데요. 이 예. 기업 중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내년에 61% 정도가 긴축 경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전체 기업, 그러니까 30인 이상 기업 한 240개사 정도를 조사해서 해보니까 이 비율이 한 50% 정도여서 대기업에 한정하면 전체 기업보다 지금 한 10% 긴축 경영 같은 걸 하겠다는 게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 긴축 경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응답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내수 부진이고요. 결국은 물건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대외 불확실성. 특히 이거는 이게 굉장히 조금 흥미로운데요. 트럼프 2기의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한 82% 정도가 부정적일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예. 결국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자국주의 등이 이제 굉장히 더 강해지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걸 하긴 했었습니다만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이것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기업들의 불확실성 굉장히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82%의 부정적인 전망을 뚫고 또 호재가 들려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가 보통 부진할 때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주면서 세금 감면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뭐 내수 부진 때문에 투자가 안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더 크게는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앞으로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뭐 생산 기지도 굉장히 멕시코나 이런 데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큰 상황 같습니다. 이런 때는 사실 정부가 앞으로 언젠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여러 가지 협상을 이제 걸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정부가 굉장히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잘 대변해주는 협상들을 잘 해내는 것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부의 외교력이 조금 힘을 써야 될 시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본격 다가오면서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키 타러 많이 가실 텐데 지금 그런데 홍천 비발디 파크 스키장 주변에 장비와 의류대 업체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좀 확인이 됐다고. 이게 57곳 정도 있대요. 저희 홍천 파크 이렇게 들어가 보시다 보면 아주 예. 많은 샵들이 있는 걸 아실 수 있죠. 있는데요. 57곳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화방,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스키나 스노보드 장비 대여료나 강습료 그리고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하 가격으로는 절대 받지 말아라. 최저 가격을 네. 사전 결정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게 네. 공정위의 지금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담합을 한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담합의 결과는 보통 뭐가 나타나냐면 가격 인상이 나타납니다. 네. 최저 가격이 1년 내에 사실은 수십 %가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36% 정도 가격이 오른 뭐 스키 장비 4시간 대여료는 그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것들이 주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다만 공정위에서는 이 협의회에서 예산액이 좀 소규모 1억 원 미만이고요. 위반 네. 전력이 없고 그다음에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이런 점을 참작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진 않기로 했다 정도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참 안 그래도 살기가 팍팍한데 이런 겨울 대목에 특수의 이런 꼼수들이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대응책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공정위가 적발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공정위에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 시즌 오고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또 네.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담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좀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가격이라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데 짬짬이 하는 대놓고 보이는 손들이 보였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한번 짚어보죠.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하긴 했지만 S&P와 나스닥은 좀 최고치를 경신을 했네요. 네, M7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러셀 2000 지수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지수는 아닌데 이거는 미국에서 시총 1000위에서 3000위까지 그러니까 대기업을 제외하고 미국에 좀 약간 더 중견기업들이 들어간 지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 보면 어쨌든 나스닥이 오르다가 또 러셀이 오르다가 이렇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러셀은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제 화석연료 많이 쓰고 이런 거 하면서 제조업 같은 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신기술 중심 또 제조업 중심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이맘때처럼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간식 바로 호빵과 어묵이죠. 겨울 먹거리부터 방한용품까지 짧아진 가을에 고전했던 유통업계가 겨울 상품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따끈한 호빵을 반 가르니 고구마 앙금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한 입이면 추위도 어느새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울지 모르고 옷을 얇게 입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어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따뜻하게 먹었더니 몸이 많이 녹은 것 같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따뜻한 간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유통업계도 겨울 대표 간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국내 편의점에서 파는 군고구마와 어묵, 호빵 등의 매출은 직전 2주보다 많게는 80%가량 증가했습니다. 겨울 필수템 난방용 가전이나 방한용품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나흘 동안 한 대형마트의 히터 매출은 직전보다 140% 늘었고 같은 기간 전기 매트와 내복 매출도 각각 30에서 60%가량 올랐습니다. 밖에 기온 온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머니 방에 히터 하나랑 전기장판 깔아드리려고 왔거든요. 특히 긴 더위로 가을 실적이 부진했던 패션업계는 겨울 상품으로 만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가 가을 상품 판매가 다소 저조한 편이었는데 올해 겨울에는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아진 가을로 매출 특수를 누리지 못한 유통업계가 겨울을 겨냥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그동안 임자를 찾지 못했던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대표 건물 자리에 부산시가 외국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시와 사업자는 4조 5천억 원대 사업비가 들어가는 최고 높이 88층인 복합 리조트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수출 전진 기지에서 미래 부산의 핵심 지역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기반 시설과 일부 건물은 공사를 마쳤지만 대표 건물이 자리할 땅은 2차례 공모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땅에 4조 5천억 원대 외국 자본을 투입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상 88층, 높이 400m가 넘는 건물 3개 동이 지식재산권 콘텐츠가 중심이 된 복합 리조트로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도약을 상징하며 도심 축과 자연 경관축을 고려한 3개의 타워로 구성되며 각 건축물은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 미디어 파사드를 조성한 건물에 2,000실 규모 호텔과 대형 공연장, 테마파크와 대형 쇼핑몰 등이 자리하면 부산의 미래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게 부산시 전망입니다. 건물 밖으로는 부산항 해안 경관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녹지까지 아우르고 있어서 부산을 상징하는 새로운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기대까지 모읍니다. 투자 의향을 밝힌 사업자는 주거시설 전용 등 재개발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거 개발이 없는, 분양하지 않는 그냥 랜드마크로서 어떤 부산의 글로벌 허브의 가장 핵심 앵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정식 분양 절차가 남았지만 부산시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돼 오는 2030년에 공사를 마친 대표 건물을 볼 수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프로축구 대구가 강등 위기를 딛고 1부 리그에 생존한 건 세징야의 만점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구의 왕을 넘어 K리그 전설로 거듭나는 세징야 선수의 활약상을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면 2부로 떨어지는 승강 플레이오프는 세징야가 왜 대구의 왕인지 새삼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원정 첫 판에선 과감한 슈팅으로 후반에만 2골을 뽑으며 충남 아산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고 벼랑 끝 2차전에선 악착 같은 근성으로 득점해 대역전극에 앞장섰습니다. 갈비뼈는 금이 가고 다리에는 경련이 올라왔지만 세징야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대구의 일부 잔류를 이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Somos famílias, somos família e conseguimos juntos permanecer até Liga 1.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만 어느덧 9시즌, 올해도 32경기에 나서 14골에 도움 8개를 곁들였습니다. 대구의 왕이다, 미안하고 고맙다, 동상을 세워라, 팬들의 추앙은 절대적입니다. 2부 팀이던 대구를 승격시켰고 FA컵 우승과 올해 극적인 잔류까지 대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세징야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출장 기록과 득점, 공격 포인트까지 대구FC 선수 역사상 가장 많은 것도 역시 세징야. 아내의 임신 소식을 경기장에서 깜짝 발표하고 자신의 등번호 11번에 맞춰 11월 11일에 딸을 낳은 사연도 팬심을 녹였습니다. 재계약은 일단 신중 모드라지만 대구와 세징야의 동행은 유력해 보입니다. 우리 나이 35, 한국의 귀화에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꿈이 여전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세징야는 대구를 넘어 K리그 최고 전설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영하권 추위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낮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현재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밤 동안에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는 일단 대부분 물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는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과 울산 지역은 여전히 공기가 탁한데요. 이 지역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게는 10도 이상 크게 곤두박질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영하 2.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도 파주 영하 5.4도, 철원 영하 4.8도, 대전은 영하 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은 5도 안팎에 머무르며 종일 춥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4도, 청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사이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청과 전북 지방에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적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에도 밤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에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만주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